한적한 시골 마을, 이름조차 생소한 그곳에 은퇴한 교사였던 민호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거주하고 있었다. 도심과 떨어져 있는 이곳은 처음엔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호는 마을의 어떤 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때로는 너무도 사적인 것까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자주 민호의 일상이나 사소한 문제들까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민호는 근처 숲에서 산책을 하다가 낡고 버려진 저택을 발견했다. 저택은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호는 철창을 넘어 저택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저택 안은 오랜 세월이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 깨진 창문, 삐걱거리는 바닥까지 모든 것이 그렇다. 그러다 문득 저택 안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무언가를 잘못 들었기를 바랐지만 소리는 더욱 명확하게 그의 귀에 들려왔다. 민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호기심이 그를 건드렸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는 작고 어두운 방이 있었고 방 한구석에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어린아이로 보였고 흐느낌의 주인공인 듯했다. 놀란 민호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고개를 드는 대신 더욱 강하게 흐느꼈다. 순간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며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민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뒤돌아보니 방금까지 열려있던 문이 사라져 있었다. 놀란 민호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하나가 민호를 사로잡았다. 사진 속 가족은 확실히 현재 민호가 사는 마을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진 속 아이는 방금 전까지 흐느끼고 있던 그 그림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민호가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세요.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민호는 그 말에 이끌려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바람처럼 사라졌고 민호는 한적한 숲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만이 가득했다. 민호는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쓰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민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런 저택과 그곳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 경악했다. 그 저택은 오래전 화재로 인해 가족 전원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그 후로 저택에 접근하는 것은 금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흐느끼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다. 결국 민호와 아내는 마을의 도움을 받아 저택에 관한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기록과 전설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저택엔 정말로 풀리지 않은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민호는 종종 숲속을 거닐다 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누구에게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아이의 마지막 말, 도와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았다. 이 마을에서 시간이 흘러갔고 민호와 아내는 그 후로도 저택에 관한 조사를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그 흐느끼는 아이가 누구였는지, 왜 그토록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찾을 수 없었다.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엔 아련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우연히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미스터리한 웹사이트의 저주였다. 호기심 많은 나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시글에는 어떤 웹사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 후 불행이 닥친다는 소문이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웹사이트 주소도 함께 남겨두었지만 댓글에서는 접속을 자제하라는 경고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곧바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했다. 사이트는 매우 단순했다. 검정 배경에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당신의 소원을 입력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영원한 부라고 입력했다. 그 순간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며 일시적으로 전원이 꺼졌다. 다시 컴퓨터를 켜고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려 했지만 그 주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 밤 집에 괴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탁자 위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불안해진 나는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나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으나 확인해보니 정말로 내가 복권에 당첨되어 있었다. 바로 며칠 전 친구와의 농담 삼아 구매했던 복권이었다. 나는 흥분과 동시에 어제의 웹사이트가 떠올랐다. 영원한 부라고 입력했던 내 장난스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일까? 이 극적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나를 휘감았다.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깼다. 그리고 집 밖을 내다보니 검은 그림자가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며칠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그림자가 계속 보였다.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내 주변의 이상한 일들도 점점 심각해졌다. 작업장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있었고 가까운 친구는 이유 없이 나와 연락을 끊었다. 심지어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가끔씩 들렸다. 그 목소리는 늘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했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점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의 그림자마저 경계하게 되었다. 절망스런 마음에 나는 예전에 접속했던 그 웹사이트를 다시 찾아보려 했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접속했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점점 더 심각해진 불안감에 시달리던 나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몇 차례의 심리 상담 끝에 노련한 상담사의 조언을 듣게 되었다. 당신이 그 웹사이트를 마지막으로 본 쯤 당신에게 강한 심리적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을 전환점으로 삼고 그 변화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후 나는 그 조언에 따라 깊은 명상과 성찰을 거듭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느 순간 진정한 부의 의미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갈망했던 것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인간관계였다는 것을 말이다. 비로소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주변의 이상현상들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웹사이트는 실체 없는 전설과 같은 존재로 여러 도시에서 같은 이야기에 변주가 전해지고 있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소원을 들었고 각자 다른 경험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는지 아니면 각자의 두려움이 낳은 환상이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도 나는 전에 없던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미스터리한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씩 그 웹사이트가 진짜 무엇이었을까? 하고 조용히 궁금해지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로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는 살며시 창문을 닫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일상을 되새기며 잠을 청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시골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우리가 묵기로 한 펜션은 이 저택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저택을 보기로 했다. 저택은 오래된 나무와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은 대부분 산산조각난 상태였다. 문 앞에 서자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우리 중 한 명이 들어가 보자 라고 제안했고 우리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택 안은 비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우리 발자국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벽에는 희미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모두 무오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한 곳에 모여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때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중 가장 용감한 친구과 손전등을 켜고 그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겁에 질린 우리는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혔다. 우리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밀어젖혔고 간신히 빠져나왔다. 펜션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한밤중에 거센 바람과 함께 창문이 흔들렸고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우리는 모여 앉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마을 주민에게 그 저택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민은 우리에게 오래전 그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한 가족이 살던 그 저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나서 가족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에 발길을 끊었고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신 그 마을에 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가끔씩 꿈에서 그 저택이 나타났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떨며 잠에서 깼고 그 저택의 흐릿한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의 경험은 그저 미신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느낀 공포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가끔 그날의 일화를 이야기하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것을 꺼렸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우리도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끔씩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질 때마다 나는 무서운 저택을 떠올리게 된다.